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유통관리사 핵심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용어 이해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같이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쇼링입니다. 자, 리쇼링이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서 자국으로 다시 옮기려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리쇼링은 보통 다국적 기업, 자, 해외에 여러 가지 기업을 두고 있는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보통의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기업을 옮기려고 하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쇼링은 반대겠죠. 자, 사업체를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베트남 이해해 보시면 좋죠. 베트남에 현재 삼성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이 오프쇼링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베트남의 국민성에 실망한 삼성이 지금 리쇼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자, 80%의 결과물은 상위 20%에 의해 생산된다는 법칙을 얘기를 하고요. 롱테일의 법칙은 IT와 기술 발전으로 상위 20%가 다시 80%로 다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수 가격 결정법인데요. 자, 이 유통관리사는 경쟁으로 가격을 책정했냐 아니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수 가격 결정법은 내가 경쟁적인 가격을 설정하기보다는 마지노선의 가격을 줬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9,000원, 9,900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단수 가격 결정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B2B는 잘 아시죠?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죠. 자, 그리고 C2B는 커스터머, 손님이죠. 개인이죠. 자, C2B, 개인과 기업 간의 인터넷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IoT입니다. 여러 사물의 센서나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과 연결하는 뭐 가전제품의 블루투스, 뭐 이런 스마트 기기들 있죠. 자, 스마트 기기가 IoT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디백입니다. 우리 버디 많이 하셨었죠? 자, 나이가 좀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 버디 날아다닌다, 약간 날아다니는 신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항공기와 화물이 조합된 게 버디백입니다. 자, 그리고 PC백은 PC 우리 물고기죠. 자, 그 물고기는 우리가 배로 잡죠. 그래서 선박, 화물로 한다. 물론 그 PC 스펠링은 다릅니다. 그리고 피기백. 자, 피기 이거는 우리 피그, 돼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돼지는 보통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철도로 많이 옮기죠. 그래서 철도, 화물로 이동하는 것을 피기백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더블 스택 트레이는 철도에서 컨테이너를 2단 더블로 적재하는 화차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이프라인. 자, 우리 보통 파이프로 가스나 액체 이런 거 많이 다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가스나 액체로 된 화물을 수송하는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량적 척도입니다. 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수량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숫자 사용이 많이 되는 것들은 정량적 척도다. 자, 이것은 1리터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양을 표현할 수 있죠. 자, 반대로 정성적 척도는 숫자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글쎄요. 조금 더 마케팅 쪽으로 나가 볼까요? 자, 이런 것처럼 주관적인 견해로 측정되는 게 정성적 척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전 기능 도매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먼저 현금 무배달 도매상. 말 그대로 현금으로 도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only. 자, 캐시만 받습니다. 자, 현금 지불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배달은 하지 않아요. 무배달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트럭 배달. 말 그대로 트럭으로 배달을 하는 건데요. 자, 이 트럭에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트럭에서 양말을 팔거나 뭐 이렇게 뭐 푸드 트럭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게 트럭 배달 도매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진열 도매상은 진열과 재고 관리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진열대 있죠. 자, 이 진열대를 직접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것을 이제 진열 도매상들이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편 주문 도매상이에요. 자, 우편을 통해 소매상에 카탈로그를 주고 주문을 받아 제품을 배달한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고가품입니다. 자, 우리가 귀금속, 시계 이런 것들은 카탈로그를 주고 받죠. 물건을 미리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편 주문 도매상이고요. 자, 직송 도매상 보겠습니다. 재고를 보유를 해요. 근데 운송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자나 생산자가 소매상에게 직접 운송을 하겠다. 바로 직송을 때려버린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매상의 기능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외워주셔야겠죠. 자, 먼저 이 도매상이 제조업자에게는 어떤 기능을 하냐. 생산품 판매, 재고 관리, 시장 정보 전달,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고요. 자, 도매상이 그럼 소매상을 위해서 뭐 하냐. 상품을 공급하겠죠. 그리고 구색 갖춤, 진열대 구색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금융 서비스, 소매상 지원, 여기서는 기술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객 지원, 소량 분할 판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요거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물류 아웃소싱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류 아웃소싱이라는 건 일단 제3자 물류에서 많이 등장을 했고요. 3PL이라고도 합니다. 자, 물류를 외주를 주는 거죠. 자, 왜 하냐?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비용 절감 효과예요. 지출되는 물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외주를 줬으니까 외주되는 회사에서 물류비 이만큼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계산이 더 편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 고객 서비스와 비용 절감입니다. 자, 아웃소싱 목적이 기업의 전략과 동일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외주를 줬어요. 대신 물류는 내가 안 하겠죠. 그 안 하는 대신에 고객 서비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 아웃소싱 목적은 고객 서비스 목적이 증진이 최우선이다. 요게 동일해야 된다. 요런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인력 관리를 통한 사기 증진. 자, 물류를 외주 줬으니까 물류를 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줄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최고 경영자 관심과 지원입니다. 자, 이건 물류 아웃소싱이 성공적이려면은 어쨌든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물류 아웃소싱은 고객 만족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상표들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브랜드라고 하죠. 자, 먼저 개별 상품입니다.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는 PB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상표는 뭐냐? 광고비와 포장을 간소화해서 원가를 절감시킨 거예요. GB라고 합니다. 점포 상표는 뭐냐? 소매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직접 사용하는 브랜드예요. SB라고 하고요. 경쟁 상표는 뭐냐? 후발 진입한 브랜드에 대항하기 위한 저가 상품이다. 그게 FB입니다. 자, 그리고 전국 상표. 제조업체가 개발, 생산, 프로모션 등을 다 해서 맞춘 게 NB 상품이다. 그래서 우리 PB 상품, NB 상품 잘 아시지만 가운데 세 개도 자,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쟁 분석 이해하기입니다. 자, 총 5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업태 간 경쟁 분석입니다.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업체 간의 경쟁 구조를 분석한다. 자, 요걸 이해하시려면은 두 번째 같이 볼게요. 자, 업태 내 경쟁 분석입니다.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이다. 즉, 자, 업태 내는 뭐냐면은, 자, 국밥 가게와 국밥 가게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유사 상품, 동일한 상품 하는 동일한 소매업체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업태 가는 뭐냐면은, 국밥집과 옆에 있는 쭈꾸미집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유사 상품을 파는데 상이한 소매업체죠. 나름 그래도. 그래서 이런 경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잠재 경쟁 분석 보면은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사업체나 업종을 파악하는 거죠. 자, 여기 내가 가게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임대가 났는데 가게에 뭐가 들어올라 그래. 그러면은 얘가 우리한테 경쟁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요거를 파악해 보는 거고요. 네 번째, 경쟁 보완 관계 분석입니다.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 등을 파악 및 분석하는 겁니다. 자, 즉 내가 여기 이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고객들이 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위계별 경쟁 분석입니다. 자, 위계별 경쟁 분석은 시험 문제 무조건 어떻게 나오냐면은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간의 경쟁 관계. 자, 요 4가지 중에 무조건 한 단어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런 얘기 나왔다. 요거 위계별 경쟁 분석 얘기하고 있구나. 바로 문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비용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는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이 있는데요. 자, 내부 실패 비용은 선적, 출하 전에 물건이 나가기 전이죠. 출하 전에 발견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재검사나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발견이 되는 게 내부 실패 비용입니다. 자, 외부 실패 비용은 그럼 고객의 발송 후겠죠? 자, 물건이 이미 출고가 됐어요. 근데 제품 불량으로 발생돼요. 뭐 반품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근데 평가 비용이랑 내부 실패 비용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평가 비용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즉, 내부 실패 비용과 평가 비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제품이 출고 전은 똑같아요. 제품이 출고 전에 발생한 제품 불량이긴 한데, 평가 비용은 뭐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구나. 요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옥주입니다.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해서 연간 재고 비용에 최적화를 위한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EOQ라는 것은 1회 주문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요량은 항상 일정해요. 발주되는 주문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입 비용은 주문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자, 구입 비용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을 하는 거는 우리가 연간 단위 재고가 파악이 되겠죠. 1년에 얼만큼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창고 비용, 관리하려는 뭐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이 생기는데, 이것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아, 지금 비용이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비용 정해져 있다. 자, 비용은 정해져 있고 이 비용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주문 비용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주문량은 항상 한 방에 입고된다. 자, 그래서 1회 주문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리드타임이 없거나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좋죠. 항상 재고가 부족하지 않죠. 자,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은 결국 뭐다? 자, 비용이 가장 중심이고요. 재고를 항상 잘 재고 유지를 하는데, 재고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도 않게 하면서 늘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재고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EOQ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정량 주문과 정기 주문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정량 주문, 양을 정해놓고 주문을 하는 거겠죠. 정기 주문은 기간을 정해놓고 주문을 하는 거겠죠. 자, 이게 답니다. 정량 주문법은 표준 부품을 주문하거나 많은 품목수, 고정된 주문량이나 일정하지 않은 주문 시기, 저가 물품 등을 사용하는데 아주 좋죠. 그래서 이 정량 주문법, 아까 1회 양을 정하는 게 EOQ였죠.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으로 계산해 발주량을 정하는 게 정량 주문법입니다. 자, 그럼 정기 주문법은 반대겠죠. 전용 부품을 주문하거나 적은 품목수, 유동적인 주문량, 일정한 주문 시기, 그리고 고가 물품에는 정기적 주문법을 사용한다. 발주 시기를 정해두고 기간별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의 효용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총 4가지가 나와요. 먼저 시간 효용이고요. 자, 이 시간 효용인데 왜 보관이 나오냐? 자, 내가 보관을 하고 있음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바로 물건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효용이라는 것은 보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소 효용의 운송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장소,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장소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운송을 해서 장소로 가져다 놨으니까 이제 생산지와 소비지 장소를 극복을 하겠다는 거죠. 생산지는 저기 양산인데 소비지는 서울이에요. 자, 요거를 극복해주는 게 장소효용이다. 어떻게? 운반을 해줌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소유효용은 마찬가지죠.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유권이 이동되죠. 왜? 돈을 내고 지불을 했으니까요. 자, 형태효용, 상품을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하고 분배한다. 자, 형태효용 조금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조직구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온 거는 먼저 1번, 2번, 3번, 4번까지인데요. 자, 라인 스태프 조직 뭐냐? 라인 조직을 보완하는 스태프를 추가한 형태로 스태프는 분석, 조언, 보조 성격을 가진다. 자, 라인 스태프는 뭐냐? 라인 플러스 그러면은 스텝을 한 명 둔다라는 개념이죠. 자, 라인 조직이 뭐냐? 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한계가 분명하고 관리자는 강렬한 통솔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게 뭐냐? 라인은 이렇게 쭉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서 대빵이 강력한 권력으로 쫙쫙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라인 스태프 조직은 여기서 스텝이 추가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보조해주는 친구를 두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프로젝트 보시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조직이에요. 즉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체된다는 거죠. 자, 매트리스 조직은 전통적 조직이나 관료적 조직의 병폐. 자, 누구의 전통적 조직이나 관료적 조직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이 들어있다. 왜? 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해체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맥이 넓어지다 보니까 비리가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너희 안 되겠어. 이런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이 일 끝나면은 다 해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이 들어있는 거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리고 5번 네트워크 조직은 독립된 부서들이 각각 부서들이 여러 가지 합치는 거죠. 각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이다. 자, 우리가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팀, 그리고 마케팅팀, 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자기 일 하면서 협업을 해서 이 프로젝트 끝났다. 그러면은 다시 자기 일 하러 가는 게 네트워크 조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포터에 가치 사슬 분석, 산업 구조 분석 있습니다. 자, 먼저 가치 사슬 분석은 2개가 있어요. 본원적 활동, 자, 주된 활동이라는 거죠. 구매, 물류 투입, 서비스 활동, 생산 운영 등을 합니다. 자, 그럼 보조적 활동은 본원적 활동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관리, 구매 활동, 전산 정보, 회계 등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보조적 활동으로 들어간다라고 포터가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 산업 구조 분석 어떻게 보았냐? 수평적 경쟁 요인과 수직적 경쟁 요인으로 봤어요. 말 그대로 이게 수평이고 이게 수직이죠. 자, 수평입니다. 그래서 수평은 지금 대체제, 잠재적 시장 진입자, 기존 사업자 다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수직적 경쟁 요인은 뭐 생산자, 공급자, 구매자, 소매업자 이런 식으로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수직적 경쟁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용어 이해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거시적 환경이라고 하면 보통 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정경사회, 기술적 시장 환경 요인들이 거시적 환경이고요. 미시적인 거는 세부적이죠. 경쟁사, 중간사, 고객단체 등의 환경 요인이 되겠고요. 자, 배닝은 컨테이너에 물품을 넣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디배닝은 반대겠죠.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빼는 것이 디배닝이다. 자, 그리고 체화재고란 말이 나와요. 자, 물건이 생산자나 소매인의 수중에 정체되어 있는 재고를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일어나냐가 중요한데요. 자, 예측을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요게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잘 안 팔렸어요. 예측 실패죠? 그러다 보니까 수중에 정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과잉이나 경기 불황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원스톱 쇼핑은 뭐냐? 한 곳에서 필요한 쇼핑 다 하는 거예요. 자, 지하 1층에 식품, 1층에는 뭐 귀금속, 2층에는 의류 매장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위로 쭉 올라가서 내가 오늘 여기서 할 거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매슬로 욕구 이론은 요거 순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가장 크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 그래서 자아 실현 욕구가 가장 최종, 인간이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욕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슈머라는 말 있죠. 프로듀스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자, 소비자의 의견이 제품에 반영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넌트, 자, 임차인이나 임차 점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테넌트 믹스는, 자, 테넌트끼리, 자, 임차인끼리 경쟁하지 말고, 우리 경합 상대인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에서 경쟁을 하자.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자. 요게 테넌트 믹스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각지는 뭐냐?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획지예요. 2개가 이렇게 도로가 교차를 합니다. 도로예요. 그럼 여기가 있겠죠? 여기가 그럼 각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면이 1개, 2개 겹쳤어요. 그럼 2면 각지. 여기 도로 또 있어요. 3면 각지. 자, 이렇게 되면은 4면 각지죠. 그래서 2면, 3면, 4면 각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1면 각지, 뭐 혹은 각지가 있고 2면 각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틀린 얘기입니다. 자, 획지는 건축용으로 구획 정리하는 한 단위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티센다학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텐데 요건 지금 일단 외워주실게요. 근접구역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가까운 쇼핑센터를 이용하여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티센다학형을 위해서 뭐 CST 맵 이런 것도 사용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소비자는 가까운 곳 간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점포의 형태는 직사각형이 가장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시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6시그마는 우리 100만 분의 3.4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뭐냐? 우리 결합률을 6시그마 100만 분의 3.4로 낮춰자. 왜? 고객 만족과 품질 혁신을 위해서 결합률을 6시그마 100만 분의 3.4로 낮추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식품이란 것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단, 약품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 집단 급식소는 다수의 대중이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예요. 자, 근데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집단 급식소라고 할 수 없고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뭐냐? 제조, 가공,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식품을 추적해서 조치하는 과정이 뭐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걸 추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고는 식품에 닿는 물건, 모든 물건을 얘기를 해요. 식품, 채취 물건, 뭐 위생용품 모든 것들이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유통 경로의 변화는 싱글 채널, 듀얼 채널, 멀티 채널, 크로스 채널, 옴니 채널로 나아간다. 순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대규모 점포 기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매장 면접의 합계가 3000m 제곱 이상인 곳은 대규모 점포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서브콜은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서비스 퀄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외워두셔야겠죠? 자, 먼저 유형성, 설비나 장비 등 물리적으로 구성된 외양을 얘기하고요. 신뢰성,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겠죠. 서비스를 하는데. 그리고 응답성, 고객의 부름에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확신성, 고객에게 직원들의 능력이나 예절을 전달하는 것.
이것도 다시 지금 서비스 내용 맞죠? 자, 그리고 공감성, 고객 개개인에게 보내는 직원들의 배려와 관심, 요것들이 서비스 퀄리티를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이 있습니다. 이 해리슨이란 친구가 4가지의 조직 문화 유형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거친 남성 문화입니다. 자, 막 거칠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많아요. 도전 정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이 급하니까 막 피드백이 빨라요. 남자들 성격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패의 차이가 크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대신 요 거친 남성 문화는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리더의 경향과 행동이 반영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낮아요. 그리고 피드백도 빠르네요. 괜찮네요. 자, 근데 열심히 일하고 근면한 거죠. 대신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일상적인 업무를 주로 해요. 왜? 이렇게 해야지 노니까. 자,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운을 거는 문화예요. 자, 이름부터 벌써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고 피드백이 느려요. 막 사운을 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피드백 받을 때가 아니야. 집중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패 차이가 대신 커요. 성공하면 대박인데 망하면 쪽박인 거죠. 그래서 모험 요소가 있지만 결과가 또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사운을 다 걸고 나니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위험한 거 맞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상급자 하지만 결국 일상적인, 자, 우리 매출 100만 원 올릴 거야 하면은 그거를 위해서 계획은 누가 세우죠? 하급자인 우리가 세우는 거죠. 슬프죠? 자, 그리고 과정 문화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낮고 피드백이 느려요. 하지만 안정적이겠죠. 현실에 충실하며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성패 여부 결과 오래 걸려요. 자, 요거는 과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과정 문화는 어디서 하냐? 은행, 정부, 공기관 등이 해당해서 하는 문화다라고 누가 해리슨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리더십 종류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리스마 있죠? 뭔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 자,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와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게 카리스마고요. 자, 변혁적 리더십은 뭐냐? 리더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 최고야, 우리 과장님 최고야, 이런 거죠. 자, 갖게 하는 카리스마와 조직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변혁적인 리더십도 멋있죠. 자,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와 구성원이 업무 관리, 의사 결정에 참여시킵니다. 구성원이 다 참여를 하게 하는 거죠. 자, 성취 지향적. 뭔가 느낌이 벌써 안 좋아요. 짜증나죠? 자, 성과를 강조하고 구성원에게 목표를 설정시켜 구성원들이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자, 요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망할 팀장들. 자, 그리고 서번트가 사실 제일 좋죠. 자, 먼저 경청하며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고, 사람은 참 중요한 자원이라고 본다. 자, 요런 리더들만 있으면 참 좋겠죠. 자, 끝으로 경로 파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요 경로 파워에 나오는 요 6가지 단어들은 어디에 나오더라도 다 똑같은 의미로 되니까 지금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강제력은 A가 B에게 행사하는 처벌 같은 겁니다. 자, 끼워 팔기나 지역권 철회, 대리점 보증금 인상 등이죠. 그래서 A가 갑이 되고 B가 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보상력은 말 그대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하냐? 리베이트나 할인, 금융지원, 판촉 지원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자, 합법력은 뭐냐? A가 B에게 행사하는 영향이에요. 법적인 영향인 거죠. 상표 등록, 특허권, 프랜차이즈 권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준거력은 뭐냐? 내가 일체감을 가지는 거죠. A가 B에게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긍지, 우리 회사는 최고다. 보람, 이 일하면 최고다. 회사 목표, 소속감을,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게 준거력이다. 그리고 전문력은 A가 B에게 전수하는 기술, 자, 경영지시, 직원 관리 노하우, 시장 정보력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하는 거죠. 자, 정보력은 뭘까요? 시장 정보나 소비자 정보, 제품 정보 등의 공유로 발생하는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개념 잘 잡아두시면은 다음 문제 푸시는데도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